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강의 5부 가운데 21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1번째 강의의 제목은 되목인가 마음작용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바로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형현상과 비선형현상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사건들은 선형적인 것과 비선형적인 것이 있는데, 선형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인 결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직선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비례한다면 물론 y = ax 이렇게 말하겠지만, 거기에 그 직선을 옮겨 놓으면 플러스 b를 붙여서 y = ax 플러스 b와 같은 모양을 되는 것은 선형이라고 부릅니다. 선형 현상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비례할 때 이런 직선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선형 현상은 전체는 뭐냐면은 부분이 합으로서 부분만 잘 알면은 전체 성질을 알 수 있어서, 철학에서 환원주의라는 관점이 바로 부분을 알면 전체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이 환원주의 바탕이 되겠습니다. 이 선형현상의 특징은 되목임이라는 것이 없고 중첩이라는 것이 없는데, 되목임과 중첩이 뭔지는 바로 설명을 드리죠. 원인이 결과를 일으키고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호인과를 일으키는 기계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 되목임인데,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되목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첩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겹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선형현상의 특징인데, 전체 효과는 각각의 원인의 효과에 합이라는 뜻입니다. 전체가 무엇이냐면 그 구성 요소들이 갖고 있는 원인들 다 만드는 효과를 합쳐 놓으면은 그 전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형현상은 바로 중첩의 원리를 만족하는 현상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없단 말은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1은 3이지 1 더하기 1이 100이 되거나 2 더하기 1이 뭐 10이 되거나 이런 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형현상을 나타내는, 이제 물리학에서는 모든 그 자연현상을 그 수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선형현상을 나타내는 어떤 방정식이 있을 텐데, 그 방정식은 물론 선형방정식입니다. 그 선형방정식은 해를 구하기가 쉽고 해법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과학이 다룬 현상은 주로 선형현상입니다. 주로 선형현상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대부분 선형현상입니다. 비선형현상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조금 다뤘을 뿐이죠. 그 뉴턴역학과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도 선형으로서 고전역학과 양자로는 주로 선형현상을 다룹니다. 사실은 물리학자들은 입자 3개 이상이 모인 걸 다룰 때는 뉴턴 방정식에도 비선형향이 나타남을 알고 있었으나 특별히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처음부터 그 방식 자체가 비선형입니다. 그러니까 뉴턴 방정식은 입자 2개에 대해서 작용할 때, 만유인력 같은 것을 작용할 때는 그 선형을 나타나는데 3개가 되면 비선형 현상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일반 상대성이란 처음부터 그냥 방정식 자체가 비선형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그동안의 과학은 선형 현상을 다루긴 했지만은 자연 현상은 대부분 비선형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선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근사적으로 선형일 뿐이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사실은 비선형 현상 중에 특수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럼 비선형 현상이라는 건 뭐냐? 원인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는 것을 비선형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약간의 자극에 의해서 엄청난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자극의 강도를 아무리 높여도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비선형 현상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하지만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닌 거죠. 이것은 전체는 전체를 봐야지 부분을 봐서는 알 수 없다고 해서 소위 전일주의의 바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형상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직선이 아니죠. 물론 그 되모임 효과가 있어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 주변은 사실 비선형 현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도 않기도 하지만은 약간의 노력을 하더라도 큰 효과를 얻는 행운도 있고, 그냥 악인이 복을 받고 선한 사람이 화를 나는 경우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현상을 다룰 때 방정식을 나타내면 비선형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비선형 미분방정의 해를 구하는 일반적인 수학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특수한 문제가 주어지면 아주 그냥 낑낑대면서 그걸 풀 수밖에 없어요. 그 자연현상 가운데 비선형적 요소가 있으면 순탄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예로서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서는 깨달음도 비선형 현상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평범한 인간의 마음이 갑자기 아차 하는 순간 탁 깨달아서 딴 상태로 가니까요. 그것도 비선현상의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오사 복잡계는 모두 비선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계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계와 복잡계의 기본적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선현상과 그 선현상의 예를 제가 들어야 될 텐데, 쉬운 예로서 여기 마이크와 스피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소리의 세기를 2배로 증폭하는 마이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 왼손이 마이크고 오른손이 스피커라면 마이크에 입력된 소리는 스피커의 2배의 크기로 나타나야 되죠. 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말이 사실입니다. 되목이 없어서 여기서 입력된 소리는 1이라는 소리를 넣으면 여기에 2라는 소리를 나와요. 여기다 2라는 강도의 소리를 입력하면 스피커에서 4라는 강도의 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그냥 2배씩 증폭시키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비선형인데, 똑같은 마이크와 스피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까이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되먹임 효과가 일어나서 비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냐면은, 자, 여기에 마이크에 1이라는 강도를 넣었어요. 근데 소리가 스피커에 2배가 됐죠. 근데 2배가 된 소리가 꽉 나니까 이 소리가 다시 마이크에 입력이 돼요. 그럼 마이크는 그걸 다시 2배라니까 스피커에서 4배의 소리가 나죠. 근데 4배의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다시 마이크에 입력이 되니까 마이크는 자기한테 들어온 4라는 소리를 다시 2배를 증폭해서 8이 되죠. 이런 식으로 끝없이 무한대로 증폭되도록 이 되목임이 입력과 증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비선현상의 쉬운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되목임은 아까 좀 설명했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는데, 연기적으로 서로 얽혀있는 두 사물 사이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비선형 상호작용에서 오는 효과로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되목임에는 양의 되목임과 또 음의 되목임이 있는데, 뭐 바로 되목임이라고도 하죠. 양의 되목임을. 근데 양의 되목임과 음의 되목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의 되목임은 뭐냐면 어떤 효과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가져서 군비 경쟁이 좋은 예 중에 있습니다. 여기 서로 적대적인 두 집단이나 나라가 있다면 한쪽이 군비를 증강시키면 다른 쪽은 이쪽에 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군비를 증강시키죠. 이쪽이 군비를 증강시키니까 이쪽도 또 증강시키고 이쪽 증강시키고 서로 영향을 줘가지고 상대방이 군비를 증강시키게 하는 것이 양의 되목임이고, 생물의 진화도 그렇습니다. 생물은 사실은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함께 진화를 하지 어떤 하나만 따로 진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꽃은 곤충이 꿀을 빨아먹도록 함께 진화하고, 또 곤충은 꿀 빨기 좋게 진화를 하는 거지 따로따로 진화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톰슨 가젤이라는 그 사슴의 일종과 치타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치타는 톰슨 가젤을 사냥해서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톰슨 가젤은 치타가 자기를 사냥하니까 빨리 도망쳐야겠죠. 빨리 도망치니까 치타는
빨리 도망치는 놈을 잡기 위해서 더 빨라져야겠죠. 더 빨라지니까 톰슨 가젤은 또 더 빨라지고. 그래서 초식 동물 중에서는 단거리를 말한다면 톰슨 가젤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육식 동물 중에서는 치타가 제일 빠를 겁니다. 이렇게 함께 진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인간이 수행을 하는데도 이 양의 되먹임이 작용되는데, 부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다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좋은 도반을 만나면 함께 도력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잘하니까 그 자극을 받아서 나도 잘하고,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하는 걸 또 저 사람이 자극을 받아서 또 더 잘하게 되고, 이런 소위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긍정적인 결과는 다시 되먹임을 통해서 마음에 더욱 긍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기 때문에, 바로 마음의 작용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결과가 되먹임을 통해서 점점 더 강화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양의 되먹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양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양들을 여기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몇십 마리지만은 사실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되거든요. 이 양들을 몰아서 집으로 보내는 것이 한 마리 한 마리 몰라면 참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되먹임 작용이 있어서 쉬워요. 그 대장되는 양과 몇 마리만 모아서 앞으로 보내면은 옆에 있던 양들이 알아서 수십 마리가 따라와요. 수십 마리가 가는 걸 보고서 수백 마리가 따라오고, 수백 마리가 가는 걸 보고서 수천 마리가 따라와서 술록이나 양들을 모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나 은행들도 그 양의 되먹임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하는데,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소문이 나면은 회사의 경영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어떤 회사가 있는데, 물론 회사는 항상 어디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 돈으로서 경영하는 데 쓰고, 그 다음 이익이 남으면 갚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느 회사가 내일 모레 10억 정도의 돈을 빌려서 이제 어떤 물건을 사다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은 그 다음에 한 12, 3억을 벌면은 10억은 갚고 한 3억은 이익이 남는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악성 소문이 나가지고 저 회사 망한다는 소문이 나면은 10억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안 빌려줘요. 그럼 그 회사는 진짜 망하죠. 그 다음에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가 어느 쪽에서 여론적으로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한다 그러면 사람이 그리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게 양의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것인데, 풍성학렬이라는 것으로서 중국 역사에 보면은 세 개 크게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벽대전이고, 또 하나가 그 조조가 원소를 이긴 관도대전이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비수대전인데, 중국 비수강가에서 이제 북쪽에 있는 전진과 남쪽에 동진이 싸우는 건데, 이 당시 중국은 황하가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인구나 물자가 다 황하에게 모였어서, 그러니까 북쪽을 통일한 전진이 사실 물자나 인구가 많았어요. 그 동진은 그 양자강 남쪽을 말하는데 있는데, 이쪽은 뭐 그렇게 그 인구도 많은 것도 아니고 물자가 많지 않았는데, 중국 북쪽을 통일한 전진왕 부교는 이제 천하를 통일했다는 생각을 하고서, 근데 아직 동진이 남아있으니까 저것도 멸하자 해서 군사 80만을 가지고 쳐내려왔습니다. 근데 동진은 군대가 5만밖에 없었어요. 그 5만을 거느리는 그 장군이 사안이라는 장군인데, 그 사안이라는 장군의 조카의 사연이라는 아주 뛰어난 선비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형한테 개교를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전진왕 북인한테, 사실 우리가 80만 대군을 5만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한 안다. 그렇지만 정말 사내대장부가 임금을 섬기면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한다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싸우는 흉내나 내게, 당신네들이 지금 강가까지 군대에 있는데 꼭 1km만 물려주면
우리가 물러난 땅에 가서 전쟁하는 흉내 좀 내고 적당히 싸우다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려주세요. 했더니 전진왕 부계 생각하니까 그렇듯 하거든요. 사실 뭐 장군이 돼서 왔는데 그냥 항복하면 자기 임금한테 볼 면목도 없으니까 면목이라 세워주지면서 군대를 물리라고 했습니다. 물리라 그럴 때 이 동진의 군대가 그냥 그 1km 물러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북치고 장구 치면서 와 함성을 치면서 그냥 적을 공격하는 자세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전진왕의 80만 군대는 굉장히 많으니까 이 앞 선발 부대하고 뒷부분은 연결이 안 되겠죠. 선발 부대가 물러나는데 거기서 동진의 군대가 소리를 지면서 북치고 그냥 와 함성을 쫓아오니까 뒤에 있는 군대들은 우리 군대가 쳐서 지금 도망치는구나 하고 도망쳤어요. 그 양이 아까 한 무리 모이듯이 이번엔 반대로 그걸 보자 그 더 뒤에 있는 군대들도 이거 큰일 났구나. 물러나거든요. 근데 그 더 뒤에 있는 군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군대가 도망치는 거죠. 자기들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은 전쟁에 진 줄 알고 바람 소리에 그냥 놀래고 하기 우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80만 군대가 싸우지도 않고 도망치다가 다 죽고 2,000명만 살아남았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양의 대목임이죠. 그러니까 이 사연이라는 선비는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대목임 효과를 잘 노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의무의 대목임이 있는데 의무의 대목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스템, 개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미사일 스스로가 탄도를 감시하고 또 수정하는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생태계도 그런 조절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숲속에 사슴이 있는데 그 숲속에 풀과 나무가 충분하면 사슴이 먹을 게 많으면 숫자가 불어나겠죠. 불어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다? 풀과 나무가 부족해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사슴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럼 다시 풀과 나무가 자라게 되고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변이 아름다우면 사람이 많이 모이겠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면 지저분하고 소라운져서 사람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사람 수가 조절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망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건 역시 의무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이 말하는 상호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바로 대목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목임에 의해서 시스템의 행동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강의하게 될 복잡계 카오스가 이 대목임 효과에서 생겨나게 되는데 대목임은 특히 인간의 마음작용에서 그 효과가 잘 드러나게 되죠.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인간의 마음작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의 즐거움도 되먹임 현상이고 분발과 노력의 성취도 양의 되먹임 효과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쫄라 판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부처님 제자입니다. 근데 너무나 어리석어서 부처님의 그 설법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과 상의해가 형도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는데 상의해가지고 여기 있어봤자 아무 그 알아듣는 것도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울면서 부처님께 돌아가겠다 했더니 부처님이 따뜻거리면서 돌아가지 말고 너는 수행할 필요도 없고 그냥 빗자루를 마당만 쓸어라. 근데 마당만 쓰는데 한 가지만 해라. 마당을 쓴다, 먼지를 쓴다, 마음을 쓴다 이렇게만 하라. 그 정도는 알아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쫄라 판다카는 머리가 나빠서 수행은 다른 거 못하고 그냥 마당을 쓰면서 그냥 쓰레기나 치우고 티끌을 없애는 일만 했습니다. 근데 마당을 쓸 때마다 빗자루가 왼쪽으로 가면 쓰레기를 치우고 오른쪽으로 가면 티끌을 없애라. 이걸 계속 외웠어요. 그러면서 거기 덧붙여서 항상 그 쓰레기 치우는 것과 티끌 없애는 것은 내 마음을 쓴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덧붙였죠. 잊지 않고 계속 쓰레기를 치우고 티끌을 없앤다, 내 마음을 쓴다. 이렇게만 하면서 다른 제자들과 대중들 신발도 잘 닦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많이 한 거죠. 신발 닦아주면서도 그냥 닦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닦는다. 내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만 하면서요. 그렇게 몇 해를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실천하던 어느 날 쫄라 판다카의 마음이 확 열립니다. 이제 깨달아서 지혜가 된 거죠. 뭐라고 하냐면 저절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개성을 보여. 욕심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요 티끌과 때는 깨끗하지 못한 것이 아니네. 어리석어 지혜롭지 못함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요 티끌과 때는 깨끗하지 못함이 아니네 하면서 아주 이 사람은 신통설법 제1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신통설법이란 말은 특별히 어려운 대목에 가서 설법을 남들이 알아듣게 잘한다는 뜻에서 제1인자라는 별명을 듣고 우리가 예불 할 때 외울 때 10대 제자 16성 하죠. 천수기가 보면 부처님께 부척받은 10대 제자 16성 할 때 그 16성에 바로 이 쫄라 판다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쫄라 판다카는 집착과 번뇌 속박으로부터 해탈하였고 후일 3장에 통달한 신통설법 제1이 아란으로서 16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바로 쫄라 판다카의 깨달음이 바른 믿음과 성실 사이에 양의 되먹임 현상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망하지 않고 믿고, 그러니까 불교도 사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믿고 바르게 성실하게 수행하면은 쫄라 판다카 이상으로 큰 깨침이 오겠죠. 그러니까 쫄라 판다카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부족하다면 믿음과 정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이상을 주기 위하여 아제아제 발에 아자라면 가자 저 높은 곳으로 해서 우리를 마음을 계속 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제22강에서는 복잡계와 카오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